안녕하십니까. 화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한 줄 평을 한다면 바로 정권주, 선도주인가. 최근 들어서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요.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 지수 2047포인트를 찍고 계속 좀 약세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강세장이 오게 되면 선도주가 어떤 업종이 선도를 할지 그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큰데요. 그리고 또한 최근에 정권주들이 급등하면서 개인 투자자에 특히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정권주의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을 강세가 된다면 선도주는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오늘 시장을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넘어서면서 한 시기상으로는 한 3월 중순 지나가면서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이 끝내주는 전략 시간에 증권주와 관련된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이 투자클럽 전문가들 그리고 또 객장의 전문가들이 관심 있게 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주가 흐름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런 훈풍이 지속될지 끝내주는 전략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포인트 증권주에 주셨네요. 네. 보면은 오늘 유한타 증권도 상당히 좀 탄력 좋았고 네. 또 중간중간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있던데요. 일시적인 상승일까요? 아니면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도 될까요? 네, 이제 상당히 이제 고민이 정권주가 만약에 여기서 추세적으로 가버리면 지수는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정권주가 많이 오를 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중 투자도 할 수 있고 매매도 잘 되고 그리고 대다수 정권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정권주 안 가서 개인들이 돈을 못 번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업종 지수가 3년 만에 이제 2012년 네. 수준까지 올라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정권주가 가면 하루에 가거든요. 7%씩. 그래서 NH투자증권도 며칠 전에 7%씩 올랐죠. 그죠? 사실 따라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미리 딱 정하는 게 좋거든요. 만약에 이제 정권주가 과연 단기적 어떤 금리 인하 이런 이슈로 갔는지 아니면 실적이 좋아서 가는지 만약에 실적이 좋아서 간다면 추세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수도 애매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55가 가장 이제 평균적으로 저항선을 보는데 지난번에 2023 돌파한 상태죠. 지금 거기서 과연 돌파를 해서 추세적으로 가려면 2100포인트 이상 가게 되면 정권주는 가거든요. 그러면 누가 과연 그렇게 땡길까 지수를. 그러면 정권주가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권주가 지난번에 기준금리 인하하고 주가가 좀 안 갔습니다. 근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믿고 최근에 다시 올랐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며칠 전에 오른 것은 실적이 좋아서 기대감이 좋아서 올라간 거거든요. 1, 4분기 실적이 뭐 대우증권 같은 경우 전분기 대한 80% 정도 수준이 증가되고 그 전체적으로 보면 1, 2, 3월 달에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많이 개선된다는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더니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보니까 실적 개선이 분명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는데요. 한번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를 이렇게 한번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이블을 보면 2015년 예상 실적을 보면 기준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을 보면 NH투자증권이 PER이 12.1배고요. 대우증권이 13배입니다. 현재 주가를 적용한 거고요. 키움증권 14배. PBR 기준을 보면 금융주는 자산 가치로 봐야 되거든요. 주로. 그래서 PBR을 보면 0.8배, 대우증권 0.8배, 키움증권 1.5배. ROE 같은 거 보면 ROE가 NH 7.5%, 대우증권 7%, 키움증권 11%입니다. 그러면 ROE로 봤을 때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금융주치고 이제 성장이 안 된 저성장 시대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제 히스토리컬 PBR 차트를 보시면 평균 최고 PBR이 한 1.5배 이상 갔었거든요. 2007년도 같은 경우에 1.8배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삼성증권. 그러면 현재 PBR 기준으로 0.8배 정도 되니까 물론 키움증권 좀 제외해야 되고요. 이제 온라인 쪽에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1.5배 간 건 제외하더라도 기존의 NH투자라든지 대우증권 같으면 아직도 상승률이 충분히 크다는 거죠. 강세장이 왔을 경우입니다. 강세장이 안 오면 현재 주가는 적정 주가인데요.
강세장 온다면 1.5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면 현재 밸류에이션 PBR 가치로 보면 아직도 상승 여력이 한 50%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50%? 네, 현재 그러면 주가에서 위쪽으로 그렇죠. 50%. 밸류에이션 가치로 보면 0.8배에서 네. 1.5배라면 평균 1.5배, 7배 갔거든 2007년도에. 네. 그러면 지수가 2,300대, 400대 간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거의 상승률이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강세장이 나왔을 때 정권주는 현재부터 좋다는 얘기지만 강세장이 안 나온다면 또 쉽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과연 강세장이 나올지를 여러 가지를 한번 고려해봤더니 정시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 수수료 수익 추이를 차트로 있는데 한번 차트로 보시면 과거보다 1월부터 시작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수료 수입이. 꾸준히 느네요. 네. 이 거래대금에 대한 수수료가 전체 순이익의 한 3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전체 3분의 1 정도가 이 거래대금 수수료가 특히 코스닥도 거래가 잘 되고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거래가 한 15% 정도 증가되는 거 보려. 지난 분기보다. 그럼 한 분기에 15% 정도 수익이 증가된다면 상당히 크게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전체 연간을 따져보니까 이 전체 순이익 쪽으로 보니까 한 25% 이렇게 증가되는 거 보이더라고요. 순이익이. 그러면 25% 순이익이 증가, 순이익으로는 아주 성장주라는 거죠. 크게 보면. 그래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과연 이제 금융주인데 정권주가 저는 이제 성장주의 분류를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건설 주택은 제가 이제 성장주라고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권주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시대는 저금리 시대잖아요. 저금리 시대 과연 고령화 시대고 고령화 시대인데 과연 누가 이 주식을 많이 할까? 그럼 실적 투자가 아니라 지금은 간접 투자 상품 중에 펀드를 가입하는 게 아니라 펀드 돈을 빼서 오히려 ES라든지 장외 파생 상품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뉴스가 또 있었는데 중요한 게 이제 60세 이상의 계좌 개설이 작년보다 2년 전보다는 한 6, 7%, 8%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 얘기는 계좌를 많이 개설하고 있다는 건데 CMA뿐만 아니라 그러면 CMA 계좌 돈이 들어가 있으면 주로 이제 리테일 영역에서 이제 파생 상품 같은 ELS 같은 이런 거 판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 판매고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원금 보장형 상품들이 주로 한 80%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보면 고령화된 나이가 연세가 있는 분이 오히려 저금리에 부동산도 할 수 없고 자금이 적으면 결국은 파생 상품 쪽에 좀 위험을 좀 감수하더라. 위험을 5% 10% 손실이 좀 나더라도 좀 수익을 한 10% 이상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5% 이상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앞으로 계속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장외 파생 상품이 잘 팔리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여기서 NH투자라든 이런 리테일 영업이 강한 업체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고령화 시대에 이제 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성장주도 이 NH투자주, 이 정권주 중에 자본금이 크고 리테일 영업이 강한 업체들은 오히려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좀 투자를 좀 길게 보고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종목은 그럼 대형사 위주로 하는 게 네, 맞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업종별로도 그 안에 안 가는 게 오늘은 유한타가 갔는데 물론 이제 정권주는 비슷한 수익률입니다. 워낙 개인들도 같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관들의 매매로 보게 되면 압축돼 있거든요. 요즘 뭐 다른 화학주도 보면 롯데케미칼하고 몇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는 게 대한유라든지. 그렇듯이 업종 내에서도 차비를 한두 종목 몇 개만 가고 있고요. 건설주도 안에서 그렇고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사면 지금 수익을 낼 수 없는 장이라는 거죠. 지금은 제가 주식하면서 이렇게 대다수가 가는 장이 아니라 몇 개로만 선택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보니까 자본금이 크다는 것은 저금리드니까 자본금 크니까 신용융자라든 이런 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용 규모는 자본금 대비해서 해주기 때문에 정권금융이. 그래서 자본금이 크고 그다음에 리테일 영업, 특히 소매 영업이 강한 업체들 그리고 지점이 많은 업체. 기존에는 과거에는 동양증권 지점이 많아서 리테일이 강했는데 유한타로 되면서 이제 좀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NH투자증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NH투자증권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세장뿐만 아니라 강세장 오지 않더라도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그런 증권사로 이제 자리매김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세장 오면 결국 아까 거래대금 수수료 수익이 한 30% 순이익에 차지한다 그랬으니까 대우증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메리츠존금증권 내일장 승부수를 띄워주셨었죠. 네네. 보니까 주간 기준으로 한 15% 정도 수익을 내주셨더라고요. 메리츠존금은 이제 좀 다른
의미고요. 그것은 이제 종금 영업에서 한 57% 정도 이익을 차지하는데 이거 안정적으로 2020년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미국이랑 그러면 정권주는 오히려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이다. 네, 지난주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증권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메리츠 연금도 계속 좀 갖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네, 좋죠. 6,000원이 네. 적정 주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 판매에 이거 부분 잠깐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그저께랑 어저께 이제 19일자, 20일자 기준으로 봤더니 거의 5천억이 나갔더라고요. 네, 유출이 맞습니다. 이틀 동안. 근데 2천선 초입에서 이제 유출이 나갔는데 요게 항상 보면 이제 그 부분만 가면 아니라고 했는데 항상 밀려서 내려왔거든요. 결국에는 펀드 환매도 나왔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직은 박스권이다라는 쪽에 힘이 득세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또 이제 밑으로 밀리고 이번에는 또 캐치했지만 또 그 근처 가면 또 밀리고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역시 또 펀드 환매가 또 한 번 또 지수 발목을 좀 잡을까 어떻게 좀 그렇죠. 생각하세요? 4년 동안 이게 주가가 계속 박스권에 머물면서 이제 4년 동안 머물면서 이게 2,000대 가면 팔면 무조건 먹어요. 결국 1,900원 사면 되죠. 그죠? 펀드도. 그런데 지금 이제 과거의 어떤 데이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그러면 과연 이번에는 밀리지 않고 다시 여기에 칠지 그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요. 근거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외국계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1조 5천억 정도 외국인을 샀을 때 제가 땡큐 외국인 하면서 외국인이 4조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4조 500까지 샀더라고요. 2월 1일부터. 그래서 외국인이 일단 사고 있다. 이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가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투신권에 주식형 펀드를 판 것을 장외 파생 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편입한 쪽에서 좀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연기금은 빼더라도 주식 장외 파생 상품이랑 그다음에 외국에 다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펀드 환매가 지난번에 2월 초부터 외국인이 계속 샀는데 그때부터 외국인들은 4조 가까이 샀어요. 그죠? 근데 투신권은 안 팔고 있다가 이번에 만기 정도 때부터 계속 팔고 공격적으로 팔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2,000포인트 확실히 오니까 이제 팔고 있는데 그 규모가 생각보다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1, 2천억씩 계속 나오면 모르겠지만 최근에 나온 게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펀드의 규모를 보면 2월 달부터 나온 게 한 2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ETF가 합쳐서. 그래서 이 정도의 규모는 충분히 지금 현재도 방어를 하고 있고요. 지수에 밀리질 않고 있죠. 오늘 아침에 정권주가 잠깐 밀리니까 주식수가 한 7%까지, 7%가 밀리더라도 금방 올라오는 게 오늘 투신이 한 975억 팔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금융 투자가 팔지 않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급적인 요인 말고 좀 더 네. 뭐 펀드멘탈 요인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도 이번에 2,000선을 확실히 뚫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 근거들이 그렇죠. 있을까요? 그러면 혹시? 결국은 EPS 기업들의 추정치가 증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계속. 그런데 과거에는 계속 이제 EPS 추정치를 계속 낮춰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EPS 기준으로 보면 기업들이 EPS 추정치를 증가시킨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작년 12월부터예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EPS 추정치가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외국계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익이 증가되는 규모, 기업 이익이 반전했다. 그러게 되면 오히려 박스권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또 하나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또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그렇죠.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수급 좀 짚어봤고요. 보면은 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네, 커지는 것 같아요. 보면 3월 13일인가요? 이 1130원 터치한 이후에 다시금 달러 강세 주춤하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1,100원대까지 좀 밀려 내려서는 흐름 나타냈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좀 시장의 트렌드도 약간은 좀 변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수출주에서 약간 내수 쪽으로 내수 중에서도 또 모멘텀이 있는 쪽을 자꾸 찾다 보니까 비슷한 게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제 이 의학이 또 주춤한 모습 나타냈다가 오늘 또 가는 듯 하다가 또 어제는 또 증권주 강했는데 오늘 또 쉬어가고 또 중국 화장품을 필두로 해서 또 중국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또 강하고요. 확실히 이 슬림화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이 중에서 또 어느 쪽을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세요? 지금은 이제 이제 순환매장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순환매장이라는 것은 어떤 장이
이 종목 가다가 이 업종이 대다수 가다가 또 다른 업종이 가고 또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의학주는 계속 3월에 좋고요. 나머지 가는 순환매가 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하학주는 그냥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정권주가 올라갔다가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건설주도 올라와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가 돌아가는 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보니까 뭐 아모레퍼시픽 간다고 관련된 게 다른 뭐 중국까지 화장품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여러 개별 이슈도 있고 하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 중에서 그나마 그 안에서도 또 실적 개선되는 종목 내에서 압축해서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정권과 건설은 빼고 나머지 업종들은 보면 대다수 그렇다는 거죠. 의약품은 대다수 가는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가는 거고요. 나머지를 보게 되면 업종별로 보면 하학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서 몇 개.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지 업종 자체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조선주 이런 거 아예 가지 않고 철강주도 아예 안 갑니다. 그죠? 그럼 산업재 소재주는 거의 실적 개선 어렵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죠. 그럼 순환매 돌 때 이건 빨리 빼야 된다는 거죠. 빼고 결국은 순환매 돌더라도 주도주 내에서 이렇게 주도업종 실적 개선 내에서 가지. 그리고 업종을 아예 볼 필요가 없이 지금은 이제 정권건설 빼고 그 정권건설도 그 안에 몇 개 종목이고요. 추세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올라왔지만 추세 상승은 결국은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과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추가 상승에서는 그렇게 보면 순환매를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주도 선도주 업종 중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정권주가 선도주니까 그 선도주와 건설 이쪽에서만 그 안에서 몇 개 종목만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내일장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지금 뭐 2040선 정도 지금 엊그저께가 2050 찍었었나요? 장중에? 2047 지금. 예, 2047에 좀 밀려 있고 코스닥은 세진 않아도 어쨌든 상승세는 계속 유지가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양시장 좀 지수 전망 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코스닥은 뭐 계속 추세를 가고 있는 상태고요. 뭐 특별하게 640포인트니까 지수는 코스닥은 좋은데 종목별로 들어가면 별로 질이 안 좋아요. 이제 그동안 그렇죠. 대형주들이 생각보다 안 좋고 대신에 소형주들이 지금 뭐 또 날아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수를 좀 방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된다. 코스닥은. 그리고 코스피의 소형주들도 좋은데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좀 되지 않고 될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전체 지수가 아주 중요한데요. 파생성 다 연계돼 있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5일째거든요. 5일째 양봉이 뜨면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일봉도 그렇고요. 주봉도 그렇고 다 추세가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상승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번 30일 날 종가라든지 다음 달 종가로 2023포인트 이상 가 있으면 이제 월봉으로 추세 상승 나오면 아주 강세장 오지 않겠나. 근데 아직은 월봉은 좀 봐야 되니까 일봉과 주봉은 벌써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이 2014년 7월 28일 그 주간에 2093포인트인데 이 2093포인트는 큰 의미가 없고요. 잠깐 찍은 거니까 평균 단가가 2055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의 어떤 마지노선 거기만 돌파하면 괜찮지 않겠나. 지금 흐름은 좋다. 수급도 전혀 어떤 변화가 없고요. 수급 기관과 외국인들이 스탠스가 상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이제 좀 대줘야 아까도 이제 잠깐 전달해 주셨습니다만 삼성전자나 이제 현대차가 좀 대줘야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시총이 크니까요. 같이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모직이나 SDS도 그렇고요. 이쪽 그 시총 관련 대형주들의 어떤 실적 가이드에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삼성전자는 1분기는 좀 전체적으로 좀 비수기지만 그래도 실적은 선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현대차는 아직까지는 실적 개선이 좀 쉽지 않지 않겠나. 1월 달 보면 전체적으로 MS가 더 파고 그래서 현대차는 또 환율도 지금 3월 말 기준 환율을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외국인도 사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좀 실적이 좀 그렇게 생각보다는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악재는 거의 다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해 1분기 실적은 오히려 저희가 생각한 예상치보다는 훨씬 좀 잘 나오지 않겠나. 그걸 선도하는 게 정권하고요. 건설이 이런 게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오히려 지수가 올라온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런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네. 네. 앞서서 지난주에 오셨을 때 2023포인트 굉장히 좀 강조를 해주셔서 장중에 좀 뚫어내길래 다음번으로 어떤 지수를 제시해 주실까 좀 기다렸는데 2055포인트 나왔네요. 그럼 바로 내일장 승부수 띄워보겠습니다. 어느 쪽에서 골라주셨나요? 지주사 중에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증권, 건설 쪽 얘기해 주셔서 저는 이쪽으로 예상했는데 다소 좀 의외예요. 네, 하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 순환매가 아니라 이제 몇 개 종목 내로 간다 그랬으면 이제 지주사도 효성과 하나 이런 것만 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신고가네요, 효성 같은 네. 경우도 지금 신고가 오늘 나오면서 가고 있는데요. 수급이 아주 효성도 그렇고요. 이제 하나도 그렇고 하나 같은 경우가 아주 좋게 흐름이 좋아요. 근데 이 하나가 요즘 시장자도 선택과 집중을 하나도 포트폴리오를 선택과 집중했거든요. 방산 사업부를 이제 하고요. 항공우주도 지분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한 화학도 삼성에 인수하고 했죠. 그죠? 방산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택과 집중 딱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쪽도 벌써 수직 계획을 다 했고요. 그래서 하나건설에 대한 리스크도 이제 많이 해소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회사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기도 좀 좋아진다면 좋아질 걸 예상되기 때문에 좋아지면 하나케미칼은 특히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한 어떤 그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실적은 내년부터 본격화가 되지만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 하나는 수급적으로 보시면 아주 수급이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1월부터 한 100만 주를 사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2월 16일부터 해서 150만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도 우상향하고 전체적으로 주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작으면서 상승 목표가를 저는 중기적으로 5만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5만 정도까지 중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하나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25일) 수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 쪽에서 경제지표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3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예비치 나오는데요. 예상치가 54.6입니다. 전월에 55.1보다는 소폭 줄어들고 기준치 50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고요. 신규 주택 매매도 함께 발표됩니다. 1월 주택 가격 지수 그리고 매주 한 번씩 발표되는 미국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 움직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연은 총재들의 연설 이어집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이 있는데요. 온건 매파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3월 예비 마르키트 제조업 PMI 나옵니다. 예상치 55.5로 51.5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지표 한 가지 있는데요. 4분기 GDP 최종치 발표됩니다. 전년비 2.7%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호 변경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 머스트 스펙 194610 종목 코드 쓰는 하나 머스트 스펙이 우성 IB로 이름을 바꾸는데요. 기업 인수목적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상호 변경입니다. 우성 IB는 수상 레저 장비 전문 회사로 세계 5대 수상 레저 브랜드로 손꼽힙니다. 신규 상장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스펙 상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KB 스펙 7호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공모가 2,000원입니다. 추가 상장 일정입니다. 현대상선이 유상증자 물량을, 네이처셀, 동아엘텍, CCS가 신준수권 행사 물량 추가 상장했습니다. 내일장 OCI, 동부하이텍, 크로바하이텍, 아바코, 콕폼 등 34개 회사가 주주총회를 엽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 따라서 종목 간 수익률 차별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CJ제일제당 또 아모레퍼시픽 선전했고요. 현대차는 좀 부진했는데요. 내일 장세에서도 환율 따라서 움직임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